학생 혹시 이름이 박지은이니? 서울역 광장, 김밥을 팔던 아가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그 한마디에 10조 원을 가진 남자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내를 닮은 얼굴, 어린 딸이 하던 버릇, 왼쪽에만 있는 보조개, 그리고 오른쪽 손등에 남은 20년 된 화상 흉터까지 모든 것이 겹쳤어요.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있다던 딸이 왜 서울역 바닥에서 3,000원짜리 김밥을 팔고 있는 걸까요? 20년 동안 딸을 위해 보낸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동생이 해준 말은 전부 거짓이었던 걸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엄지척 버튼 꼭 눌러주세요. 민낯사연 가족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20년 전에서 시작됩니다. IMF 외환위기의 잔해가 채 거치지 않았던 그 시절, 대한민국은 여전히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었어요. 거리마다 폐업 안내문이 나붙었고 한때 번듯했던 가게 셔터에는 녹이 슬어가고 있었죠.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실업률과 자살률이 신기록을 갈아치운다는 소식만 흘러나왔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사치처럼 느껴지던 시대였어요. 서울의 어느 골목 끝 반지하 단칸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방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코를 찌르는 건 곰팡이 냄새였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들떠서 검푸른 곰팡이가 지도처럼 번져 있었고 천장의 물자국은 비가 올 때마다 한 뼘씩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어요. 장마철이면 마룻바닥에서 물이 올라와 이불이 축축하게 젖었는데 그 눅눅한 습기는 옷 속으로, 뼈 속으로 파고드는 종류의 것이었죠. 창문은 반쯤 땅 아래에 묻혀 있어서 낮에도 사람 발목만 겨우 보였습니다. 해가 드는 시간은 하루에 고작 한두 시간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에는 늘 비린 어둠이 고여 있었어요. 이 방의 주인은 박강철이라는 남자였습니다. 당시 42살. 한때는 작지만 제 이름 건 사업체를 운영했고 꿈도 있었고 자존심도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거래처의 부도가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강철의 회사도 문을 닫게 됐고 남은 거라곤 갚을 길이 까마득한 거액의 빚뿐이었습니다. 집도 차도 가게도 전부 넘어갔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 곰팡이 투성이 반지하 방 하나였죠. 설상가상으로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병이었어요. 겨우 3개월 전의 일이었죠. 장례식장에서조차 강철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빌려 입은 상복은 소매가 짧아 손목이 다 드러났고 찾아온 조문객은 10명이 채 되지 않았어요. 장례 비용마저 외상이었습니다. 장의사는 대놓고 이렇게 말했죠. 돈이 안 들어오면 유골함을 돌려받겠다고요. 강철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길마저 빚으로 보내야 하는 현실. 가슴팍 한가운데가 쇳덩이에 눌린 듯 묵직했지만 눈물조차 사치였어요. 아내를 보내고 온 그날 밤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빚쟁이들이여. 쿵, 쿵, 쿵.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소리가 반지하 방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얇디얇은 합판 문짝이 경첩제에 뜯겨나갈 것처럼 덜컹거렸고 그 소리는 좁은 방 안에서 2배, 3배로 울려 퍼졌어요. 강철 이 새끼야. 문 열어. 돈 안 갚을 거야? 죽은 척해도 소용없어. 네 마누라 장례비까지 우리가 대줬잖아. 그 은혜도 모르냐? 고함 소리가 새벽 2시가 넘도록 끊이지 않았습니다. 욕설이 빗물처럼 쏟아졌고 문 앞에 쓰레기를 들이붓는 소리, 침을 뱉는 소리까지 얇은 문 하나 사이로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복도에 서린 담배 연기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들어 방 안 공기를 더욱 탁하게 만들었죠. 그때마다 방 안 한쪽 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작은 그림자가
파르르 떨었습니다. 8살 지은이었어요. 지은은 이불 속에 머리까지 파묻고 두 손으로 귀를 꽉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현관문이 흔들릴 때마다, 욕설이 튀어나올 때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심하게 들썩거렸거든요. 울음소리가 새어나올까봐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죠. 8살짜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울면 아빠가 더 힘들어한다는 걸 이 작은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강철은 딸 옆에 바짝 붙어 앉아 한 손으로 지은의 귀를 살며시 틀어막았습니다. 다른 손으로는 딸의 등을 천천히 토닥였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느끼지도 못했어요. 눈에서 소리 없는 눈물이 뺨을 타고 턱 끝으로 흘러 이불 위에 떨어졌지만 그 눈물을 닦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아빠가 울고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된다고 그것만 생각했어요. 빚쟁이들이 물러간 뒤에도 강철은 한참 동안 어둠 속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고요하게 울렸죠. 마치 이 방 자체가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강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이 나라에서, 이 방에서는 더 이상 딸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숨을 쉴수록 가슴 위의 무게가 더 깊이 내려앉는 것만 같았죠. 그날 이후 강철은 결심합니다. 목숨을 건 선택이었어요. 중동 건설 현장, 모래폭풍이 사람을 집어삼키고 동료가 쓰러져도 공사를 멈추지 않는 그곳 말입니다.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가볍다는 소문이 도는 곳에 파견직으로 지원하기로 한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아니, 딸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길이었죠. 출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빗줄기가 세상을 가를 듯 거세게 내리꽂혔고 하수구는 벌써 물이 차올라 넘실거렸습니다. 강철은 그 폭우를 뚫고 동생 명식의 집을 찾아갔어요. 고무 밑창이 벌어진 낡은 운동화에 빗물이 들이찼고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질벅질벅 소리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식의 집은 현관은 사정이 달랐어요. 아파트 현관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문 앞에는 깨끗한 우유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형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에도 동생은 제 삶을 꾸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명식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명식은 형의 행색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물이 뚝뚝 떨어지는 강철의 모습은 사람이라기보다 유령에 가까웠거든요. 볼이 푹 꺼져 광대뼈가 도드라졌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한때 덩치 좋고 웃음 많던 형의 모습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명식의 눈에 순간적으로 난색이 스쳤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강철의 눈에도 그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을 부릴 때가 아니었죠. 강철은 동생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축 젖은 무릎이 닿았고 고인 빗물이 튀었어요. 명식이 당황해서 한 발 물러섰지만 강철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명식아, 형이 부탁 하나만 하자. 형이 딱 3년만 중동 가서 죽도록 일해서 올게. 내 목숨값이다 생각하고 제발 우리 지은이 밥만 굶기지 마라. 그 목소리는 비에 젖어 갈라져 있었고 마지막 글자까지 짜낸 듯 힘겨웠어요. 강철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주름 잡히고 물기에 번진 그 봉투 안에는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지폐가 뒤섞여 들어 있었어요. 품삯, 빈병 모아번 돈, 장례식 부의금에서 남은 돈까지 죄다 긁어 모은 거였죠.
강철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쌈짓돈이라고 부르기에도 초라한 액수였지만 그에겐 그게 전부였어요. 강철은 그 봉투를 동생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명식의 손은 따뜻했고 강철의 손은 차가웠어요. 그 온도 차이가 두 사람의 처지를 말없이 보여주는 것 같았죠. 명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아래로 형의 구부러진 등이 유난히 작아 보였어요. 한참을 내려다보던 명식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형, 무릎 꿇지 마. 일어나. 명식은 형의 팔을 잡아 일으키더니 강철의 손을 꽉 잡았어요. 걱정 마. 지은이 내가 꼭 책임질게. 형 올 때까지 밥 굶기는 일 절대 없을 테니까 맘 놓고 다녀와.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철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 참기만 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강철은 동생의 손을 놓지 못하고 한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강철은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작은 발이 차가웠고 강철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끌어올려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머리맡에 천천히 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지은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죽은 아내를 꼭 빼닮은 동그란 이마, 잘 때도 살짝 벌어지는 입술, 볼에 남은 마른 눈물 자국. 강철은 그 작은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시선이 천천히 내려가 지은의 오른쪽 손등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는 며칠 전 생긴 붉은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아빠가 밥을 거르는 날이 잦아지자 지은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라면을 끓이겠다고 부엌에 선 날이었습니다. 냄비가 기울어지며 뜨거운 물이 손등 위로 쏟아졌고 지은은 비명을 질렀어요. 강철이 달려가 찬물에 손을 담가 주었지만 피부는 이미 벌겋게 부풀어 올라 있었죠. 그런데 그날 지은은 울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 라면 못 끓였어. 그 기억에 강철의 심장이 비틀리는 것 같았어요. 이 작은 아이가 아빠를 먹이려고 화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세상 어떤 형벌보다 무겁게 그를 짓눌렀습니다. 강철은 조심스럽게 딸의 손등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흉터 위에 가만히 입술을 대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서러운 입맞춤이었죠.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지은아,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지은이 꼭 공주님처럼 살게 해줄게. 약속? 그 순간 잠결에 눈을 뜬 지은이 아빠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아빠의 뺨 위로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게 보였어요. 지은은 아무 말 없이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 아빠의 뺨 위 눈물을 꼭꼭 찍어 닦아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빠의 새끼손가락에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아빠 약속? 두 개의 새끼손가락이 어둠 속에서 서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강철은 그 작은 손가락의 온기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아니,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 강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낡은 배낭 하나가 전부인 짐을 메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한 번만 뒤를 돌아보면 다시는 이 문을 나서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어젯밤의 폭우보다는 잦아들었지만 그래도 세상 전체가 젖어 있는 것 같은 새벽이었죠. 강철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빗속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반지하 방의 희미한 불빛이 등 뒤에서 점점 멀어져 갔어요. 발소리마저 빗소리에 삼켜졌고 강철의 뒷모습은 골목 끝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딸이 나눈 마지막 온기였어요. 그리고 강철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떠난 그 사막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것을요. 강철이 도착한 곳은 지옥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공기가 아니라 뜨거운 수증기를 들이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온은 50도를 가볍게 넘겼고 바닥의 모래는 맨발로 디디면 살이 익을 정도로 달궈져 있었죠. 하늘은 희뿌옇게 먼지로 뒤덮여 태양의 윤곽조차 흐릿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모래가 얼굴을 때렸어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피부를 사포로 문지르는 것처럼 따갑고 거칠었죠. 건설 현장은 그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콘크리트를 지고 철근을 나르고 있었어요. 안전모 하나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현장이었습니다. 식수는 항상 부족했고 하루에 14시간씩 쉬지 않고 일해야 했죠. 동료가 열사병으로 쓰러지면 들것에 실려나갔고 다음 날 그 자리에는 또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 목숨이 모래알보다 가벼운 곳이었어요. 강철은 그 지옥 속에서 매일을 버텼습니다. 버틸 수 있었던 건 딱 하나, 주머니 안에 넣어둔 낡은 사진 한 장 때문이었어요. 앞니가 빠져서 해맑게 웃고 있는 8살 지은이의 사진. 작업 중간 잠깐 쉬는 시간이면 강철은 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해진 사진 속 딸아이는 언제 봐도 웃고 있었죠. 그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강철의 입가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월급날이 오면 강철은 제일 먼저 송금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월급의 90%를 한국에 있는 동생 명식에게 보냈어요. 자신의 몫으로 남긴 건 겨우 라면 몇 봉지와 식수를 살 정도의 푼돈뿐이었죠. 나머지는 전부 지은이 몫이었습니다. 송금 영수증을 받아들 때마다 강철은 생각했어요. 우리 지은이 오늘은 따뜻한 밥을 먹었겠지. 새 신발도 사 신었을까?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을까? 그 상상만으로도 사막의 밤이 조금은 덜 외로웠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파견 2년 차에 접어든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철이 투입된 건 사막 지하를 관통하는 대형 터널 공사였어요. 집안이 불안정하다는 보고가 올라왔지만 시공사는 공기 단축을 이유로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현장 감독들은 알고 있었죠. 이 땅 아래가 얼마나 위험한지.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입을 열면 잘리니까요. 그날도 강철은 터널 깊숙한 곳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밑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어요. 바닥이 살짝 흔들리는 정도였죠. 강철은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천장에서 가느다란 흙먼지가 실처럼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도망쳐. 그 한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천장이 갈라지며 수십 톤의 콘크리트와 흙더미가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굉음이 귀를 찢었고 먼지가 폐를 채웠습니다. 강철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지만 콘크리트 파편이 등을 내리쳤어요. 다리 위로 무거운 것이 쓰러져 내리는 느낌이 있었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강철은 완전한 어둠 속에 파묻혀 있었어요. 숨을 쉴 때마다 흙냄새가 코를 찔렀고 입안에는 모래가 가득 들어차 있었죠. 왼쪽 다리에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손을 뻗어보니 사방이 콘크리트와 흙으로 막혀 있었어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철은 주머니 속에서 지은이의 사진을 더듬어 꺼냈지만 너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철이 할 수 있는 건 딸의 이름을 중얼거리는 것뿐이었어요. 지은아, 아빠가 살아서 갈게. 구조대가 왔을까요? 오지 않았습니다. 시공사는 붕괴 소식이 알려지자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현장을 수습했어요. 실종자 수색은 며칠 만에 중단되었고 매몰된 노동자들은 전원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서류 한 장으로 사람의 생사가 결정되는 거였죠. 강철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사망 확인서가 발급되었고 한국에 있는 가족인 동생 명식에게 통보가 갔습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 5억 원이 명식의 통장에 입금되었어요. 명식은 형의 사망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울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피를 나눈 형이었으니까요.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서류상으로만 형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잠시나마 가슴이 먹먹했죠. 하지만 그건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한 순간 명식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5억이라는 숫자가 통장에 찍혀 있었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금액이었죠. 명식은 통장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슬픔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감정 때문이었는지는 명식 자신도 모를 일이었죠. 사실 명식에게는 형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박이었어요. 형에게 걱정 말라고 손을 잡아주던 그날 밤에도 명식은 이미 도박빚에 허리가 휘어 있었죠. 형이 보내오는 돈의 상당 부분도 조카가 아닌 도박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형이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였어요. 이제 형은 죽었고 5억이 들어왔습니다. 명식의 머릿속에서 형의 얼굴이 점점 흐려졌어요.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기회라는 두 글자였죠. 명식은 통장을 주머니에 깊숙이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혀끝에서 맴도는 그 말을 차마 소리내어 뱉지는 못했지만 그날부터 명식이라는 사람의 어딘가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습니다. 한편 사막의 땅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매몰된 지 며칠이 지났을 때 붕괴 현장 인근을 지나던 현지 유목민들이 흙더미 사이에서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맨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 뒤 반쯤 짓눌린 채 숨이 붙어있는 강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온몸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왼쪽 다리는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죠. 하지만 가슴에 꼭 끌어안은 사진 한 장은 놓지 않고 있었어요. 유목민들이 강철을 가까운 의료시설로 옮겼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혼수 상태였어요. 깨어나지 못하는 긴 잠에 빠진 강철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어요. 6개월 만에 눈을 뜬 강철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전화기를 찾는 거였습니다. 몸은 뼈와 가죽만 남아 있었고 왼쪽 다리에는 철심이 박혀 있었죠. 하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어요. 지은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딸이 잘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됐어요. 떨리는 손으로 명식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1번, 2번, 3번 울렸어요. 그리고 끊어질 듯 연결된 전화 너머로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식아, 나 살아있다. 지은이는 잘 있는 거지? 형이 한국으로 갈게. 전화기 너머에서 숨이 멎는 듯한 정적이 흘렀어요. 한참 뒤에야 명식의 목소리가 돌아왔는데 그건 반가움도 안도도 아니었습니다. 다급함이었어요. 목소리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죠. 형이 어떻게 살아? 아니 살아있는 건 다행인데 형, 절대 한국 오면 안 돼. 강철은 동생의 반응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오지 말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명식은 빠르게 말을 이어갔어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형, 잘 들어. 형 사망 처리되고 보험금 나왔어. 나는 그 돈으로 형 빚 다 갚고 지은이 미국 유학 보냈어. 강철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은이가 유학이라니. 딸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니. 그 말 한마디에 사막에서 보낸 지옥 같은 인연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명식의 다음 말이 강철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근데 형이 살아서 돌아오면 사망보험금 받은 게 전부 사기가 되는 거야. 알아? 그러면 지은이도 공범이야. 형 때문에 지은이가 감옥에 갈 수 있다고. 강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형, 지은이 인생 망치기 싫으면 절대 돌아오지 마. 죽은 사람으로 살아. 내가 지은이 평생 책임지고 뒷바라지 할 테니까. 전화기를 쥔 강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딸을 전과자로 만들 수 없었어요. 그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내놓으라면 내놓겠지만 딸의 미래에 흠집을 내는 건 죽어도 못할 일이었죠. 강철은 한참 동안 수화기를 붙들고 서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어 피가 흘렀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알겠다. 형은 죽은 걸로 해라. 대신 약속해라, 명식아. 우리 지은이 절대 고생시키지 마. 그것이 강철이 동생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강철은 허름한 병상 위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사막의 바람이 불어왔고 모래가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만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강철은 품에서 지은의 사진을 꺼냈어요. 구겨지고 피가 묻은 사진 속에서 딸아이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강철은 그 사진을 이마에 대고 눈을 감았어요. 그날부터 강철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지웠습니다. 이름도 국적도 가족도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대한민국의 강철이라는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막의 모래바람 속으로 사라진 유령. 그것이 강철이 스스로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알지 못했어요. 동생의 전화기 너머에서 들었던 그 다급한 목소리 속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요. 명식이 형을 막은 건 지은이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명식에게는 형이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될, 차마 입 밖에 꺼낼 수 없는 비밀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 비밀이 밝혀지기까지 앞으로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중동에 온 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철은 살아남았어요. 사막에서, 지옥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요. 스스로 이름을 지우고 유령처럼 살기로 한 그날 이후 강철에게 남은 건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딸의 사진 한 장, 그리고 두 주먹이었죠. 처음에는 사막 한가운데의 허름한 하청업체에서 막노동을 했어요. 이름도 없고 신분도 없는 사내에게 일을 맡기는 곳은 그런 곳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강철은 남들이 기피하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날도 없이 일했어요. 몸이 부서지는 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죠. 다른 노동자들이 쓰러져 나갈 때 강철은 이를 악물고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어요.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 강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 속 사진을 한번 만지작거렸을 뿐이었죠. 죽은 사람이었지만 동생과의 연락은 끊지 않았어요. 아니,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명식이었으니까요. 강철은 일에서 번 돈을 꼬박꼬박 명식에게 보냈어요. 이름 없는 해외 계좌에서 명식의 통장으로, 지은이의 학비로, 생활비로 쓰라는 돈이었습니다. 명식은 전화가 올 때마다 말했어요. 지은이 잘 크고 있다고, 공부도 잘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 한마디면 강철은 또 몇 달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철의 능력은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현장을 보는 눈이 남달랐고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이 뛰어났습니다. 작은 하청업체의 현장 반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공사 감독이 되었어요. 몇 년 뒤에는 자기 이름으로 된 작은 건설 회사를 세웠죠. 물론 그 이름은 본명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니까요. 회사가 커질수록 명식에게 보내는 돈도 늘어났습니다. 그때마다 명식은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지은이가 미국 하버드 대학에 합격했다고, 장학금도 받았다고. 강철은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못해준 걸 명식이가 해주고 있구나. 고맙다, 동생아. 그런 마음이었죠. 그 작은 회사가 중동 석유 건설업계를 장악하는 데는 채 15년이 걸리지 않았어요.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맨주먹으로 시작한 사내가 중동 왕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치까지 올라간 겁니다. 자산 10조 원.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어요. 석유왕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죠. 업계에서는 강철을 두고 사막에서 태어난 전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도 그의 과거를 몰랐어요. 반지하방에서 빚쟁이에게 쫓기던 남자였다는 것도, 콘크리트 더미에 파묻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는 것도요. 그런데 얼마 전 명식에게서 들은 소식이 강철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지은이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에 들어갔다는 거였어요. 강철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반지하방에서 라면을 끓이다 손을 대이던 8살짜리 아이가 이제 박사가 되려 하고 있다니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어요. 그동안 보낸 돈이, 사막에서 흘린 땀이, 참고 또 참았던 그 세월이 딸의 미래가 되었다는 생각에 강철은 감당할 수 없는 벅참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의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는 돌아갈 수 있다고. 이 정도 부와 힘이면 사망 처리 같은 건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 아무리 꼬인 법적 문제도 최고의 변호사팀을 꾸려 해결할 수 있다고. 20년 전에는 없었던 힘이 지금은 있었습니다. 딸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을 만큼 충분한 힘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요. 전용기 아니었습니다. 가죽 시트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는 강철의 표정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것이 떠올라 있었어요. 설렘이었습니다. 62살의 남자가 소풍 가는 아이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죠. 손가락이 괜히 무릎 위를 두드리고 시선이 자꾸 시계로 향했어요. 한국까지 남은 비행 시간이 줄어들 때마다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강철은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서울에서 가장 비싼 펜트하우스 알아봐. 한강이 보이는 곳으로. 방은 넓어야 해.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메모를 하자 강철은 혼잣말처럼 덧붙였습니다. 딸이 올 방이 있어야 하니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회장님, 동생분께 미리 연락을 드릴까요? 강철은 고개를 저으며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아니, 서프라이즈다. 명식이 녀석, 그동안 지은이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내 재산 절반이라도 떼어줘야지. 그 목소리에는 동생에 대한 깊은 고마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20년간 형 대신 조카를 돌봐준 동생, 조카를 미국 유학까지 보내준 동생. 강철은 그 믿음에 단 한 점의 의심도 없었어요. 명식이 전해준 이야기들, 지은이가 하버드 대학에 갔다는 소식, 장학금을 받았다는 소식, 박사과정에 들어갔다는 소식. 그 모든 말을 한 글자도 의심하지 않고 마음에 새겨두었죠. 인천공항에 전용기가 내렸습니다. 트랩을 내려서는 순간 강철은 멈칫했어요.
한국의 공기였습니다. 20년 만에 맞는 고국의 공기. 사막의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에 익숙해진 폐가 차갑고 습한 공기에 놀란 듯 움찔했죠. 겨울 특유의 쌀쌀한 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강철은 눈을 감고 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비릿하면서도 그리운 냄새였습니다. 공항 밖에는 수십 명의 경호원과 검은색 최고급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20년 전 이 공항을 떠날 때와는 천지 차이였죠. 그때는 밑창이 벌어진 운동화를 신고 배낭 하나 메고 아무도 배웅하지 않는 새벽에 혼자 떠났었으니까요. 강철은 리무진에 오르면서 잠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공항 건물 위로 회색빛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강철의 눈가가 살짝 젖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리무진이 서울 시내로 진입했어요. 20년 만에 보는 서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도로 위에는 강철이 이름도 모르는 새로운 차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죠. 간판도 거리의 분위기도 사람들의 옷차림도 전부 바뀌어 있었어요.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차가 꼼짝을 하지 않았어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겁니다. 수천 명의 인파가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고 있었고 차량은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죠. 경호팀장이 우회 경로를 제안했지만 강철은 오히려 차 창문을 내렸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어요. 사람들의 목소리, 자동차 경적, 멀리서 들리는 확성기 소리. 시끄러웠지만 강철에게는 그 소음조차 반가웠습니다. 여기서 걸어가겠다. 서울 구경이나 좀 하자꾸나. 경호팀장이 만류했지만 강철은 이미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어요. 수행원 몇 명만 데리고 서울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 인근을 지날 때였어요. 강철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화려한 빌딩 숲 사이로 그 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가 보였거든요. 서울역 광장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에 삶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골판지를 깔고 누워있는 노숙자들, 얇은 점퍼 하나로 추위를 견디는 노인들, 빈 소주병을 끌어안고 웅크린 사람들. 화려한 서울의 이면이었죠. 강철은 그 풍경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냄새가 있었어요. 차갑고 눅눅하고 약간 쉰내가 섞인 냄새. 20년 전 반지하 방에 고여있던 그 냄새와 닮아 있었습니다. 강철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묵직한 것이 올라왔어요. 자신도 한때는 저 자리에 있었다는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잉크처럼 번져나왔죠. 강철은 서울역 광장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광장 한 구석에서 뭔가가 강철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누군가 다가가고 있었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에 허름한 운동화를 신고 한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죠. 거리가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움직임에서 강철은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가슴 안쪽에서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이었죠. 강철은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는지 자신도 몰랐어요. 그저 저 여자에게 가까이 가봐야 한다는 생각이 설명할 수 없는 힘으로 발을 움직였습니다. 그 우연한 시선 하나가 강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 이 순간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강철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따르던 수행원들이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선은 오직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광장 한 구석, 노숙자 할아버지 쪽으로 다가가는 젊은 여자의 뒷모습이었죠. 가까워질수록 그 모습이 조금씩 선명해졌어요.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소매 끝이 닳아서 솜이 삐져나와 있었고 지퍼 부분은 천이해져서 안감이 보였어요. 운동화도 허름했습니다. 한때는 흰색이었을 그 운동화는 이제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고 왼쪽 신발 아코에는 고무가 벌어진 부분을 접착제로 붙인 흔적이 보였죠. 머리카락은 정돈되지 않은 채 바람에 날리고 있었고 귀 위로 넘긴 머리 사이로 붉어진 귓바퀴가 드러나 있었어요. 장갑도 없이 맨손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대나무 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바구니 안에는 김밥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호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감싼 김밥줄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죠. 김밥 위에는 얇은 보자기가 덮여 있었는데 바람에 보자기가 날릴 때마다 손으로 꼭꼭 눌러주는 게 보였습니다. 추위에 김밥이 식을까봐 신경 쓰는 거였어요. 그러곤 주위를 살짝 두리번거리더니 광장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강철은 10걸음쯤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어요. 가까이 가면 대화가 끊길 것 같아서 벤치 뒤에 자연스럽게 서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노숙자 할아버지는 박스 위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 깊이 팬 주름과 갈라진 입술, 때가 낀 손톱. 눈빛에는 이미 삶에 대한 기대 같은 건 남아있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 할아버지 앞에 김밥 파는 아가씨가 쪼그려 앉았어요. 무릎을 바닥에 대고 눈높이를 맞추며 말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며칠 굶으셨죠? 이거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해요. 목소리가 밝았어요. 억지로 밝게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바구니에서 김밥 2줄을 꺼내 할아버지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할아버지의 더럽고 거친 손을 피하지 않고 두 손으로 감싸듯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한 표정이었죠. 아가씨도 이거 팔아야 돈을 벌지. 내가 이걸 받으면. 김밥 파는 아가씨는 할아버지의 말을 잘랐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요. 오늘 장사 대박 나서 다 팔고 남은 거예요. 진짜예요. 돈 안 받아요. 강철은 그 웃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구니 안을 보았어요. 팔고 남은 게 아니었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아직 팔지 못한 김밥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었어요. 게다가 호일 겉면에는 이미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만들어 나왔지만 제대로 팔리지 않은 거였죠. 하루 장사가 한참 남았는데 팔아야 할 김밥을 노숙자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공짜로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강철의 시선이 그녀의 손끝으로 향했어요. 할아버지에게 김밥을 건네며 드러난 맨손. 찬바람에 갈라져 벌겋게 트고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추위에 부어 있었고 손톱 주변에 살가죽이 일어나 있었어요. 오랫동안 찬물에 밥을 씻고 칼을 잡고 김밥을 만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이 추운 날씨에 장갑도 없이 그대로 바람에 노출되어 있었죠. 강철은 가슴 안쪽이 묘하게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이 김밥 파는 아가씨가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건지. 저 바구니에 팔지 못한 김밥이 저렇게나 많은데 그걸 그냥 나눠주고 있다는 건 오늘 장사 미천을 제 손으로 깎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할아버지 앞에서 대박 났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웃고 있으니까요. 그 거짓말이 강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위할 줄 아는 사람. 강철이 60년 넘게 살면서 딱 한 사람만 그랬어요. 죽은 아내였습니다. 20년 전 반지하방에서도 아내는 그랬었죠.
자기 밥그릇을 덜어서 옆집 할머니에게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우리도 굶는데 왜 그러냐고 물으면 아내는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나보다 더 힘들잖아요 라고. 그때도 그 웃음이 이랬습니다. 밝고 따뜻하고 거짓이 없는. 강철은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아내의 얼굴이 눈앞에 젊은 아가씨 뒤로 흐릿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물론 착각이겠죠. 아내는 이미 세상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몸짓이라는 건 닮은 구석이 있으면 마음이 먼저 알아보는 법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김밥을 받아들고 벌써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굶은 사람이 먹는 속도였어요. 김밥 파는 아가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괜찮다는 듯 웃었지만 강철의 눈에는 작은 움직임 하나가 걸렸습니다. 그녀의 목이 미세하게 움직인 거였어요. 침을 삼킨 거였죠. 할아버지가 김밥을 먹는 걸 보면서 자기도 배가 고픈 겁니다. 그런데도 내색 한번 하지 않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강철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아직 저렇게 착해 빠진 사람이 있구나. 그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날리면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찬바람에 터서 붉어진 양볼,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 입술도 갈라져 있었어요. 화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강철의 발을 멈추게 했어요. 맑았습니다.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듯 어린아이처럼 투명하게 빛나는 눈이었죠. 60년을 넘게 살면서 돈과 욕심에 찌들어온 강철에게는 오히려 그 눈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강철은 한참을 서서 바라보다가 결심했어요. 저 김밥을 전부 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단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기특했고 마음이 쓰였고 추운 바람 속에서 저렇게 서 있는 모습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었던 겁니다. 강철은 수행원들에게 손짓했어요. 뒤에서 따라오지 말라는 신호였죠. 수행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멈춰섰고 강철은 혼자서 김밥 파는 아가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코트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며 자연스럽게 그녀 앞에 섰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말랐습니다. 손목도 목도 전부 앙상했죠. 차가운 바람에 코끝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김밥에 배인 참기름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강철은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어요. 학생, 날도 추운데 고생이 많네. 그 김밥 내가 다 사도 될까? 김밥 파는 아가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전부 다요? 김밥을 전부 사겠다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김밥 파는 아가씨가 고개를 돌려 강철을 정면으로 올려다본 순간이었습니다. 강철의 숨이 멎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겨울 햇살 아래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둥근 이마, 가늘고 긴 눈매, 약간 오똑한 콧날, 얇은 입술. 그 이목구비가 강철의 뇌리에 박혀있는 한 장의 사진과 겹쳐졌어요. 20년 전 죽은 아내의 25살 시절 사진. 어둡고 눅눅한 반지하 방에서도 유일하게 빛이 나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그 얼굴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너무나 또렷하게요. 강철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닐 겁니다. 아닐 거예요.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내 딸은 지금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있을 텐데. 명식이가 매번 전화로 말해줬잖아. 지은이 잘 크고 있다고. 공부도 잘한다고. 강철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머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밥 파는 아가씨는 강철의 이상한 표정을 눈치채지 못한 채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저씨, 진짜 전부 다 사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바로 포장해 드릴게요. 그녀는 후다닥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호일에 쌓인 김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손끝, 들뜬 표정. 오늘 처음으로 큰 손님을 만난 기쁨이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나 있었어요. 강철은 대답도 잊은 채 그 움직임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그녀가 바람에 날리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더니 습관적으로 오른쪽 귓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귓볼을 살짝 잡고 비비는 아주 작은 동작이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눈치채지도 못할 정도로 미세한 움직임이었죠. 하지만 강철의 눈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저 버릇. 저건 20년 전 8살 지은이가 긴장하거나 쑥스러울 때마다 하던 바로 그 버릇이었습니다. 아이가 뭔가 칭찬을 들으면 수줍어하며 오른쪽 귓볼을 만지작거렸고 낯선 사람 앞에서 어색할 때도 그랬어요. 아내도 웃으며 말했었죠. 우리 지은이 귓볼 만지는 거 보면 쑥스러운 거야 라고. 그 장면이 지금 눈앞에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강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을 비닐봉지에 옮겨 담으며 환하게 웃는 순간 강철은 또 한 번 심장을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왼쪽 눈 밑에만 살짝 잡히는 작은 보조개가 보였거든요. 오른쪽에는 없고 왼쪽에만 있는 비대칭 보조개. 어린 지은이에게도 그게 있었어요. 웃을 때마다 왼쪽 눈 밑에 콩알만 한 보조개가 쏙 들어갔었죠. 강철은 그 보조개를 보며 엄마를 닮았다고 좋아했었습니다. 얼굴이, 버릇이, 보조개가 전부 겹치고 있었어요. 강철은 심장이 벌렁거리는 것을 억누르며 김밥을 포장하는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추위에 얼어 붉어지고 거칠게 갈라진 손이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굵어져 있었고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손등 위에 뭔가가 보였어요. 하얗게 도드라진 흉터였습니다. 피부가 당겨 붙은 듯 쭈글쭈글한 자국이 손등 한가운데에서 손목 쪽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오래된 화상 흉터였습니다. 강철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어요. 8살 지은이가 부엌에 서 있던 장면. 끓어오르는 냄비. 기우뚱 쏟아지는 뜨거운 물. 아이의 비명. 벌겋게 부풀어 오른 작은 손등. 그리고 울면서도 미안하다고 말하던 딸의 목소리. 그때 생긴 흉터의 위치가, 모양이, 크기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손등의 것과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히 일치했어요. 강철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비틀거리며 한 발을 뒤로 물렀어요.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고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내를 닮은 얼굴, 어린 지은이의 버릇, 왼쪽에만 있는 보조개, 그리고 오른쪽 손등의 화상 흉터.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있다던 내 딸이 왜 서울역 바닥에서 김밥을 팔고 있는 거야. 강철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명식이 전화로 말해주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지은이 미국 하버드 대학에 합격했다는 말, 장학금을 받았다는 말, 박사과정에 들어갔다는 말. 그 말들이 지금 눈앞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았어요. 갈라진 손, 낡은 운동화, 솜이 빠진 패딩 점퍼. 이건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세상에 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흉터가 비슷할 수도 있고 버릇이 겹칠 수도 있죠. 강철은 떨리는 심장을 억지로 붙들며
마지막 확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름만 확인하면 돼. 강철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써 평범한 척하려 했지만 성대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갈라진 목소리가 겨우 밖으로 나왔습니다. 학생, 혹시 이름이 박지은이니? 김밥을 봉지에 넣던 손이 딱 멈췄어요. 고개를 천천히 들어 강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경계심과 호기심이 반반씩 섞인 눈이었어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강철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서울역의 소음도, 바람 소리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오직 방금 들은 그 한 문장만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었어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제 이름을 어떻게... 박지은이 맞았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에 손 빠진 운동화를 신고 서울역에서 김밥을 파는 이 사람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밟고 있을 거라 믿었던 바로 그 딸이었어요. 강철의 무릎이 꺾이려는 걸 겨우 버텼습니다. 두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지금 울면 안 됐어요. 아직은 안 됩니다. 지은은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자기 아빠인 줄 모르니까요. 죽었다고 알고 있을 테니까요. 눈앞에 아빠를 두고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딸을 보고 가슴이 미어졌지만 강철은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칼로 긁는 것처럼 아팠어요. 지은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으로 강철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 아세요? 어디서 뵌 적 있나? 강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그냥 얼핏 들은 것 같아서 물어봤다고.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강철의 안쪽에서는 20년간 동생을 믿고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섭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명식이 해준 말들, 지은이가 잘 크고 있다는 소식들, 매달 보냈던 돈. 그게 대체 어디로 간 건지, 그 돈이 정말 딸에게 쓰인 건지, 아니라면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는지. 머릿속에서 질문이 폭포처럼 쏟아졌지만 지금은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였어요. 눈앞에 딸이 있다는 것.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이 이렇게 추운 바람 속에서 이렇게 초라한 행색으로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이 지금 강철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강철은 떨리는 손을 꽉 쥐며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 김밥 말이야, 전부 살 테니까 천천히 포장해도 돼. 아저씨가 시간 많으니까. 강철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아이 곁에 조금이라도 더 있을 시간이요. 강철은 애써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안에서는 폭풍이 치고 있었지만 밖으로는 티를 내면 안 됐어요. 그래서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최대한 평범한 아저씨처럼 서 있으려 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세상에 이것보다 어려운 연기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지은은 김밥을 봉지에 담으며 밝게 말했어요.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오늘 장사 한 방에 끝나겠네요. 강철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학생은 매일 여기서 이렇게 파는 거야? 네, 거의 매일이요. 새벽에 만들어서 나오면 보통 저녁 때쯤 다 팔리거든요. 오늘은 좀 안 됐지만요.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이미 오래전부터 해온 일이라는 듯 담담한 어조였습니다. 강철은 자연스러운 척 대화를 이어갔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속으로 이를 꽉 깨물면서요. 내가 너만 한 딸이 있어서 괜히 신경이 쓰이네. 이 추운 날씨에 혼자 고생하고. 지은은 고개를 살짝 갸웃하더니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단골분들이 꽤 있어서 괜찮아요. 아저씨도 이제 단골 되시는 거예요. 지은이 해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강철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이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도 웃을 수 있다는 게 기특한 동시에 견딜 수 없이 아팠어요. 강철은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 더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심장을 억누르고 될 수 있는 한 무심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근데 학생, 부모님은 안 계셔? 그 질문에 지은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김밥을 봉지에 넣던 동작이 1초쯤 정지했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강철은 그 멈춤을 놓치지 않았어요. 지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밝던 얼굴에 옅은 그림자가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금방 씁쓸한 웃음으로 덮었습니다. 이 아이는 슬픈 표정을 오래 짓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오래전부터 그래왔겠죠. 아빠는 20년 전에 돈 벌러 해외 가셨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엄마도 일찍 가셨고요. 강철의 손톱이 주머니 안에서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지은이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목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나 여기 있다. 아빠 안 죽었다. 여기 서 있다.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다른 가족은 없고?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봉지 입구를 묶으며 덤덤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작은아빠가 저를 고아원에 맡기셨어요. 형편이 너무 어렵다고. 고아원. 강철의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고아원이라고. 형이 죽도록 일해서 보내준 돈을 받으면서 형의 딸을 고아원에 내다버렸다고. 강철은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머리끝으로 몰리는 것 같았어요. 관자놀이가 욱신거렸고 이 사이로 거친 숨이 새어나왔죠. 이 순간 명식이 눈앞에 있었다면 강철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을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은 앞에서는 그 분노를 단 1mm도 드러낼 수 없었어요. 강철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고아원이라. 그 작은아빠는 지금 어디 있어? 지은이 봉지를 건네주며 대답했어요. 연락 끊긴 지 오래예요. 사업이 망해서 도저히 저를 키울 능력이 안 된다고 하셨었거든요. 그 뒤로는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겠네요. 지은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더니 다시 강철을 향해 웃었습니다. 슬프지 않다는 듯, 아니 슬프더라도 티내지 않겠다는 듯. 그래도 저 원망 안 해요.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저 하나 더 먹여 살리기 어려웠을 테니까. 그 말이 강철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어요. 원망을 안 한다고.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냐고. 이 아이는 모르는 겁니다. 작은아빠가 자기 아빠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는 것도, 아빠가 사막에서 죽어가며 보낸 돈이 한 푼도 자기에게 오지 않았다는 것도, 작은아빠가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욕심이 커서 조카를 버렸다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를 내다버린 사람을 이해하려 하고 있었어요. 강철은 눈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지은의 손이 보였습니다. 봉지를 건네주려고 내민 그 손. 추위에 갈라지고 물에 불고 칼에 베인 흔적까지 남아있는 거친 손. 그 위에 하얗게 도드라진 화상 흉터. 28회를 혼자 견딘 시간이 전부 거기에 새겨져 있었어요. 강철은 멍하니 그 손을 바라보다가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닿았어요. 지은이 깜짝 놀라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저씨,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강철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것이 결국 터진 거였어요. 눈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져 나왔고 입술 사이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울역 광장의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10조 원의 자산가가 소리 없이 오열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지만 강철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오직 한 장면만 떠올랐어요. 20년 전 새벽 잠든 딸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했던 약속. 공주님처럼 살게 해주겠다던 그 약속이 지금 서울역 바닥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우는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아저씨, 혹시 돈 없으세요? 그럼 그냥 이거 공짜로 드릴게요. 그 목소리에 강철의 심장이 으스러졌습니다. 자기가 며칠을 굶었을지도 모르면서 울고 있는 낯선 아저씨에게 김밥을 내미는 이 아이. 강철은 고개를 들어 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눈물에 젖어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지은의 얼굴만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내 새끼 지은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이었어요. 지은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밥을 내밀던 손이 축 늘어지더니 몸이 옆으로 크게 흔들렸어요. 어지러워. 지은의 눈이 풀렸습니다. 초점을 잃은 눈동자가 한쪽으로 돌아가더니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강철이 본능적으로 두 팔을 뻗어 딸을 받아 안았습니다. 품에 안긴 지은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뼈와 살가죽뿐인 것 같았습니다. 패딩 점퍼 안쪽으로 느껴지는 딸의 몸은 너무나 작고 연약했어요. 체온도 낮았습니다. 손끝이, 귀가, 코끝이 전부 차가웠어요.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이 추위 속에서 서 있었던 겁니다. 강철의 입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지은아, 정신 차려라. 눈 떠. 지은아. 의식을 잃은 지은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위로 차가운 바람만 스쳐갔어요. 강철은 딸을 안은 채 고개를 돌려 수행원들을 향해 고함쳤습니다. 목이 찢어지는 줄도 몰랐어요. 병원, 당장 병원으로 가. 그 목소리는 서울역 광장 위로 메아리 쳤고 멀리서 대기하던 수행원들이 놀라 뛰어왔습니다. 강철은 쓰러진 딸을 품에서 놓지 않았어요. 아는 팔에 힘을 주며 20년 만에 처음으로 딸의 체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가볍고 앙상한 그 체온이 강철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강철의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슬픔도 자책도 그 모든 감정 위로 하나의 것이 또렷하게 올라왔어요. 차갑고 단단하고 절대로 꺾이지 않는 것.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20년 전 무릎 꿇고 딸을 맡겼던 동생을 향한 되돌릴 수 없는 분노였어요. 강철은 지은을 안은 채 리무진에 올라탔습니다. 수행원들이 문을 열고 뒤따랐지만 강철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품에 안긴 지은의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사람의 몸이 이렇게까지 가벼울 수 있는 건가 싶었어요. 패딩 점퍼 안쪽으로 전해지는 딸의 체온은 미지근하다 못해 차가웠고 축 늘어진 고개에서 힘이라곤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강철은 비서실장에게 소리쳤어요. 서울에서 가장 좋은 병원으로 가. 지금 당장. 리무진이 서울 시내를 가로질렀습니다. 강철은 지은의 머리를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어보았어요. 미열이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혹독하게 자기 몸을 혹사해 왔는지가 그 얼굴 하나에 전부 써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들 것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강철은 비서실장을 통해 이미 VIP 병실을 확보해둔 상태였습니다. 지은이 응급실을 거쳐 VIP 병동으로 옮겨지는 동안 강철은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보호자분이신가요라고 묻자 강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보호자. 그래요.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아직은 당당하게 할 수 없었어요. 강철은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응급 검진을 마치고 나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의 과로입니다. 체중이 정상 범위보다 훨씬 미치고 빈혈 수치도 위험한 수준이에요. 위장 점막도 상당히 손상되어 있습니다. 상당 기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철은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주먹이 떨렸습니다. 의사가 한마디 덧붙였죠. 솔직히 조금만 더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에 강철의 눈앞이 흔들렸어요.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다고. 내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서울역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내가 그 김밥을 사겠다고 다가가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그대로 쓰러져서 어떻게 됐을까? 강철은 그 생각이 스치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병실로 들어갔어요. 하얀 병실 침대 위에 지은이 누워 있었습니다. 팔뚝에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투명한 수액이 가느다란 관을 타고 천천히 흘러들어가고 있었어요. 병원 가운으로 갈아입힌 지은의 팔목이 드러나 있었는데 강철은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팔목이 앙상했어요. 뼈 위에 살가죽만 얇게 덮인 것 같았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푸르게 비쳐 보였어요. 강철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거칠고 차갑고 가벼운 손. 이 손으로 혼자 버텨온 겁니다. 아무도 잡아주지 않은 이 손으로요. 강철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소리를 내면 지은이 깰까봐 입술을 꽉 깨물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강철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내고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내 동생 명식이 지난 20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부 조사해.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재산이 얼마인지, 뭘 하고 지냈는지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파악해. 오늘 안으로.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강철은 다시 딸의 곁으로 돌아와 앉았어요. 지은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액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고요한 병실에 울렸죠. 강철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병실 문을 두드렸어요. 손에 2개의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강철의 눈이 종이 위의 숫자에 고정되었어요. 99.99% 친자 일치. 활자로 찍힌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강철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확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서류로 확인되니 가슴 한가운데를 누군가 주먹으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맞았어요. 서울역에서 김밥을 팔던 그 아이가, 영양실조로 쓰러진 이 아이가 내 딸이 맞았습니다. 강철은 결과지를 내려놓고 2번째 봉투를 들었어요. 명식에 대한 뒷조사 보고서였습니다. 봉투를 뜯는 강철의 손이 느렸어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미 각오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건 다른 문제였죠. 보고서의 첫 페이지부터 강철의 눈이 얼어붙었습니다. 명식은 강철의 사망보험금으로 도박 빚을 갚았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땅 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시기가 좋았죠. 개발 호재가 터지면서 투자한 땅값이 몇 배로 뛰었고 그걸 발판 삼아 부동산 사업에 본격적으로 손을 댔어요. 거기에 강철이 사막에서 보내온 돈까지 고스란히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은에게 쓴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어요. 현재 명식의 자산은 수백억 원. 강남의 호화 펜트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해외 명문대에서 유학 중이었어요. 명식의 가족 사진이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었는데 가족 모두 명품을 걸치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철은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시선을 돌려 병실 침대 위에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누워있는 앙상한 딸. 고아원에서 나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해온 28배의 흔적이 전부 거기에 있었어요. 명식의 가족은 명품을 걸치고 웃고 있었고 자신의 딸은 병원 침대에서 영양실조로 수액을 맞고 있었습니다. 강철의 눈빛이 변했어요. 보고서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조용한 병실에 울렸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세게 쥐었지만 강철은 그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사이로 거친 숨이 새어나왔고 관자놀이의 핏줄이 붉어졌어요. 강철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슬픔도 원망도 아닌 뼛속까지 얼어붙은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명식이 너를 믿었는데 감히 내 딸을 지옥에 몰아넣고 제 배만 불려? 강철은 보고서를 접어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잠든 지은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손을 대고 한참 동안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어요. 딸 곁에 경호원 2명을 배치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즉시 처리하라고.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강철은 병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명식이 회사로 가. 목소리가 낮고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20년 전 무릎 꿇고 동생에게 딸을 맡기던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목소리의 주인은 사막에서 맨주먹으로 제국을 세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제국의 모든 힘을 이제 단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철은 병원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로 수액이 떨어지는 소리가 멀어져 갔고 구두 소리만 단단하게 울렸어요. 복수는 단순히 돈을 뺏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강철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20년간 형의 목숨값으로 배를 불린 동생에게 그 20년을 고스란히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강철은 안으로 들어섰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입안에서 나지막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명식아, 너는 이제부터 내가 겪은 지옥보다 더한 곳을 보게 될 거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층수 표시등이 하나씩 내려가며 강철을 지상으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명식의 회사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유리 외벽으로 둘러싸인 고층 빌딩의 꼭대기층. 강철은 로비에 들어서며 건물을 올려다보았어요. 번듯했습니다. 자신의 보험금과 자기가 보내준 돈으로 이걸 세운 거겠죠. 강철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만 그건 웃음이 아니었어요. 이를 꽉 깨물고 있는 사람이 억지로 만든 표정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먼저 올라가 명식의 회사에 방문 의사를 전했어요. 중동의 재벌 회장이 직접 왔다는 소식에 명식의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접견실을 급하게 정돈하고 직원들이 복도에 도열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강철의 얼굴이 보이는 순간 명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로비까지 마중 나온 명식은 걸음을 멈췄어요. 눈이 크게 떠졌고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직접 한국에 온 겁니다. 20년간 전화로만 목소리를 주고받던 형이 지금 눈앞에 서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명식은 금세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이 정도 위기에서도 얼굴을 바꿀 줄 아는 사람이었죠. 형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이렇게 직접 한국에 오시다니. 왜 미리 연락 안 하셨어요? 명식이 팔을 벌리며 다가왔어요. 목소리에는 반가움을 잔뜩 실었고 눈에는 눈물까지 글썽거렸습니다. 형을 감동적으로 맞이하는 우애 깊은 동생의 모습을 연기하는 거였어요. 강철은 그 연기를 정면으로 받아주었습니다. 명식아, 서프라이즈다. 강철은 환하게 웃으며 동생의 등을 두드렸어요. 마치 진심으로 반가운 것처럼. 코트 주머니에는 아침에 받은 보고서가 접힌 채 들어 있었어요. 동생의 20년 행적이 빼곡하게 적힌 그 종이가 코트 안에서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명식은 강철을 회장실로 안내했어요. 넓은 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가죽 소파, 대리석 테이블, 벽에 걸린 고급 그림들. 강철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속으로는 이것들이 전부 무엇으로 만들어진 건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강철의 목숨값과 조카의 눈물 위에 세운 것들이었죠. 소파에 마주 앉아 명식이 차를 내오게 했어요. 하지만 명식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약간 달그락거렸죠. 형이 왜 갑자기 한국에 왔는지, 혹시 무언가 알게 된 건 아닌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얼굴에 다 보였어요. 강철은 그 떨림을 보면서도 모른 척 여유롭게 말을 꺼냈습니다. 명식아, 형이 오늘 온 건 다른 게 아니야. 강철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금박으로 새겨진 이름과 직함이 대리석 위에서 빛났습니다. 형이 중동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자산 10조 원을 만들어 왔다. 이게 다 네 덕분이다. 10조 원. 명식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입이 반쯤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침을 삼키는 소리가 조용한 회장실에서 들릴 정도였죠. 10조 원이요? 그래. 근데 나 혼자 이 돈 갖고 뭘 하겠어. 이 돈 지은이 훌륭하게 키워준 너와 지은이에게 다 물려주고 싶다. 강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눈 안쪽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동생의 반응을 한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명식의 눈에 탐욕이 번졌어요. 10조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폭죽처럼 터지고 있는 게 표정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두려움과 욕심이 동시에 얼굴 위를 오가고 있었죠. 강철은 거기에 더 무거운 미끼를 던졌어요. 지은이 보고 싶어서 왔다. 20년 만이잖아. 내일 저녁에 환영 파티를 열 건데 거기서 지은이에게 직접 전 재산양도 각서를 써줄 생각이야. 지금 당장 데려와라. 그 순간 명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그게 지은이가 지금 하버드에서 박사 논문 심사 중이라서 연락이 잘. 지은이한테도 너무 갑작스럽고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말끝이 어물어물 흐려졌습니다. 눈동자가 왼쪽으로 한번 흔들린 게 보였어요. 거짓말을 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반응이었죠. 강철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내비치지 않았어요. 강철은 책상 아래로 주먹을 꽉 쥔 채 웃었습니다. 그래, 논문 심사 중이라. 대단하구나, 우리 지은이. 내가 전용기도 보내줄 수도 있어. 그러니깐 무조건 데려와. 명식이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형님, 지은이한테도 일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는. 강철이 명식의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칼날이 서 있었어요. 지은이도 아빠가 살아있다고 한국으로 오라고 연락받으면 바로 올 아이야. 명식아, 내일까지 안 데려오면 이 돈은 전액사회에 기부한다. 전부 다. 전액 기부. 그 한마디에 명식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10조 원이 통째로 날아가는 상상을 한 겁니다. 명식의 이마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고 양손이 무릎 위에서 바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탐욕과 공포가 동시에 목을 조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탐욕이 이겼어요. 네, 어떻게든 연락해서 데려오겠습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명식은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얼굴에는 억지 웃음이 붙어 있었지만 이마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강철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복도에서 형의 손을 잡으며 걱정 말라고 하던 그 입에서 지금은 10조 원을 향한 침이 마르고 있구나. 강철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동생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어요. 기대하마. 그 말을 남기고 강철은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강철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대신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한 표정이 올라왔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강철의 뒷모습에는 더 이상 형의 온기는 없었어요. 한편 회장실에 혼자 남은 명식은 소파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미쳤어. 손이 떨려 찻잔도 잡을 수 없었어요. 이마에 땀이 턱 아래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미국에 있지도 않은 조카를 데려와야 합니다. 고아원에 맡기고 연락을 끊어버린 조카를,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조카를 내일까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명식의 머릿속에서는 10조 원이라는 숫자가 꺼지지 않고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돈이면 지금 가진 수백억 따위는 비교도 안 됩니다.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금액이에요. 거기서 절반만 떼어 먹어도 조단위입니다. 명식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주소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흥신소, 심부름센터,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 곳들이었죠. 전화가 연결되자 명식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연기 잘하고 나이대 비슷한 여자 하나 구해와. 당장.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전화를 끄는 명식의 얼굴에는 더 이상 우애 깊은 동생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오직 돈을 향한 탐욕과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는 비열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식은 알지 못했어요. 형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 만남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강철이 짜놓은 판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내일 저녁 그 파티장에서 명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환영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것을요. 덫은 이미 놓였고 먹잇감은 스스로 그 안에 발을 들여놓은 뒤였습니다. 흥신소에 전화를 끊고 난 뒤 명식은 사무실 소파에 몸을 내던졌습니다. 명식은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제발 쓸만한 여자를 구해와야 할 텐데. 그 밤 명식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형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낮에 사무실에서 마주했던 그 온화한 미소 뒤에 감춰진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소파에서 뒤척이다 일어나 앉기를 수십 번, 시계를 확인하기를 수백 번 반복했죠. 시간은 모래주머니처럼 무겁게 흘렀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했지만 흥신소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입술을 깨물다 못해 피가 배어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아침 9시가 되어서야 겨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명식은 벌떡 일어나
전화기를 귀에 대었죠. 극단에서 단역만 전전하던 무명 배우가 한 명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이도 28, 지은이와 비슷했어요. 명식은 주소를 받아 적으며 내쉬는 숨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글씨가 휘갈겨져서 자기도 읽기 힘들 정도였어요. 오전 10시 명식은 강남의 한 카페 구석 자리에서 그 배우를 만났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에 볼이 움푹 꺼져 있었어요. 카페의 밝은 조명 아래에서 피로에 절은 눈가가 더욱 고스란히 드러났죠. 극단 월급 3개월치가 밀려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명식은 입꼬리를 슬쩍 올렸습니다.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는 건 명식이 가장 잘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오늘 저녁 파티에서 딱 서너 시간만 연기하면 됩니다. 잘만 끝나면 보수는 1억이에요. 배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억이라는 금액은 평생 벌어도 만져보기 힘든 돈이었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의자를 잡은 손가락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명식은 서류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8살 무렵의 어린아이 사진이었어요. 앞니가 빠져 있고 머리를 양갈래로 묶은 아이의 얼굴이 바래진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28이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에서 막 돌아온 것처럼 행동하면 돼요. 영어 몇 마디 자연스럽게 섞고 어릴 적 기억은 가물가물하다고 하면 됩니다. 명식은 메모지에 예상 질문을 빼곡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이의 아버지 이름, 어릴 적 살던 동네, 좋아하던 음식까지 하나하나 읽어주는 목소리가 점점 갈라지고 있었어요. 만약 형이 알아차리기라도 하면 그 순간 모든 게 끝이었으니까요. 곧바로 예행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배우가 머뭇거리자 명식의 미간이 확 구겨졌습니다. 강철이에요, 박강철. 이것만은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배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명식은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반나절 만에 20년의 빈자리를 메꿔야 한다니 스스로도 미친 짓이라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릴 적 좋아하던 음식은 뭐였는지, 아버지에게 어떤 놀이를 해달라고 했는지, 명식은 형에게 전해 들은 단편적인 기억들을 급하게 짜맞추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는 거의 없었어요. 20년 동안 형에게 거짓말만 늘어놓았으니 실제 지은이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11시가 넘자 명식은 배우를 데리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VIP 라운지로 직행했어요. 명품 원피스, 구두, 가방, 귀걸이까지 한꺼번에 맞추었습니다. 배우는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옷이었죠. 명식은 마지막으로 걸음걸이까지 고쳤습니다. 허리를 펴고 턱을 살짝 들고 말끝마다 영어 단어를 하나씩 섞으라고 시켰죠. 배우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몇 번이고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점심때가 훌쩍 지나 오후 2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명식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명식은 한 발 물러서서 완성된 모습을 훑어보았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중얼거렸죠. 됐어. 이 정도면 형님도 속겠지. 하지만 명식의 눈 밑에는 깊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깍지 낀 두 손의 엄지를 연신 문지르고 있었죠. 그 모습은 자신감이라기보다 공포에 더 가까워 보였어요. 속으로는 끊임없이 되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만 넘기면 된다고, 10조 원의 절반은 내 것이 된다고. 그 사이 서울 한복판 대형 병원의 VIP 병실에서는 전혀 다른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 은은한 조명, 어디선가 풍기는 싱그러운 꽃향기. 이불은 구름처럼 포근했고 옆 탁자에는 과일 바구니와 생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쓰러지기 직전까지 손에 쥐고 있던 호일 뭉치도 참기름 냄새도 어디에도 없었어요. 지은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팔에 꽂힌 수액줄이 살짝 당겼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도무지 분간이 되지 않았죠.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단정한 정장 차림의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편히 주무셨어요? 회장님께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셨고 오늘 저녁에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전해 달라 하셨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회장님이라니. 어제 김밥을 전부 사가신 그 아저씨를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비서는 침대 옆 옷걸이에 드레스 한 벌과 구두 한 켤레를 걸어두었습니다. 연한 아이보리색 원피스에 단정한 굽의 구두였죠. 회장님께서 직접 고르신 거예요. 오늘 저녁에 입어주시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옷감을 만져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놀라울 만큼 부드러웠어요. 태어나서 이런 옷을 만져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면서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친절은 없다는 걸 지은은 지난 시간 동안 뼛속 깊이 배워왔으니까요.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건물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김밥을 말아 바구니에 담고 서울역까지 무거운 짐을 들고 걸어가던 매일이었습니다. 고아원을 나온 뒤로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죠. 겨울에는 손이 갈라져서 김밥을 말 때마다 쌀알 사이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여름에는 김밥이 쉬어 손님한테 욕을 먹기도 했고요. 월세가 밀리면 집주인이 새벽부터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고 그때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지은은 떠올리려 해도 아버지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작은 아빠는 아버지가 외국에서 돌아가셨다고만 했었죠. 어릴 때는 밤마다 아버지를 불렀지만 10살이 넘어서부터는 그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란 단어는 지은에게 그리움이 아니라 상처였으니까요. 그런 매일 속에서 갑자기 찾아온 이 따뜻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손등에 오래된 화상 자국이 아침 햇살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지은은 그 자국을 무심코 문지르며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죠. 한편 강철은 호텔 최상층 스위트룸에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넓은 테이블 위에는 서류 2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 장은 재산량도 각서였고 다른 한 장에는 강철만이 아는 무언가가 적혀 있었죠. 강철은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비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손님 명단 빠짐없이 확인했지.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예, 회장님. 경찰청 고위 간부분과 검찰 관계자분들 모두 참석 확인되었습니다. 강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호텔 연회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수백 명이 앉을 수 있는 넓은 홀에는 이미 하얀 테이블보가 깔려 있었고 크리스털 조명이 천장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꽃 장식이 테이블마다 놓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장미와 백합의 향기가 은은히 퍼지고 있었어요. 강철은 홀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한쪽 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 저 스크린에 무엇이 비춰질지는 아직 강철만 알고 있었죠. 비서에게 미리 넘겨둔 자료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20년 동안 명식이 감춰온 일들이 빠짐없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철은 그 자료를 처음 확인했을 때 손이 부들부들 떨렸었죠.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동생을 의심 한 번 하지 않고 20년을 보낸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가 가슴 한가운데를 쇳덩이처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강철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지하 단칸방에서 찍은 8살 딸의 사진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랬지만 아이의 웃는 얼굴만은 여전히 선명했죠. 사막에서 쓰러질 뻔한 날에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병상에서도 이 사진만은 늘 가슴 가까이 품고 있었습니다. 강철은 사진을 가슴에 가만히 대었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묵직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 연회장에는 2명의 딸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는 20년을 그리워한 진짜 딸이고 하나는 동생이 반나절 만에 급조한 가짜 딸이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경찰과 검찰 관계자들까지 앉아 있을 겁니다. 강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20년간 참아온 것들이 오늘 밤 이 홀 안에서 전부 드러나게 될 겁니다. 강철은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홀을 빠져나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붉은 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호텔 연회장의 대문이 열렸습니다. 크리스탈 조명이 천장에서 황금빛으로 쏟아져 내렸고 하얀 테이블보 위에는 은촛대와 꽃 장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장미와 백합의 향기가 넓은 홀 가득 퍼지고 있었어요. 검은 조끼를 입은 웨이터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며 와인잔을 채우고 있었고 수백 명의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기업인들, 경찰청 고위 간부, 검찰 관계자들까지 누가 봐도 범상치 않은 자리였죠. 강철은 연회장 한가운데 서서 온화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둔 낡은 사진 위로 심장이 묵직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려온 밤이었으니까요. 7시 반쯤 명식이 도착했습니다. 명품 원피스를 차려입은 젊은 여자와 함께였어요. 가짜 딸이었죠. 배우는 강철에게 한 발짝 다가가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런데 말을 꺼내기 직전 습관처럼 명식 쪽을 힐끗 바라보았어요. 그 짧은 눈짓을 강철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배우는 다시 강철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저지은이에요. 아빠가 살아계셔서 정말 꿈만 같아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강철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여자를 빤히 쳐다보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그래, 우리 지은이 많이 컸구나. 그런데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너 어릴 때 아빠한테 라면 끓여준다고 하다가 손등대인 흉터는 다 나았니? 연회장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명식의 눈이 커졌어요. 흉터 이야기는 예상 질문 목록에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명식의 귀 안에서 울렸어요. 다급하게 배우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배우는 찰나 머뭇거렸지만 곧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아, 그거요? 미국 가서 비싼 레이저 수술해서 싹 없앴어요. 피부 깨끗하죠? 매끈한 손등을 강철 앞으로 내밀며 자신 있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철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대리석 바닥 위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붉은 와인이 하얀 바닥 위로 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숨을 멈추었어요. 은식기 부딪히는 소리도 웃음소리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 거짓말 마라. 내 딸 손등 흉터는 아직도 시뻘겋게 남아있다. 온화하던 미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20년을 참아온 분노가
강철의 온몸에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강철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또렷하게 홀 전체에 울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20년 동안 감춰져 온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명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어요. 강철은 한쪽 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스크린에 서류 한 장이 비춰졌습니다. 20년 전 강철의 사망 처리 서류와 보험금 지급 내역이었죠. 5억 원이라는 금액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어서 명식의 계좌 거래 내역이 나왔습니다. 보험금이 입금된 다음 날 그 돈이 고스란히 도박 빚 청산에 사용된 기록이었죠. 그 다음 화면에는 고아원 서류가 떴어요. 지은을 맡긴 날짜와 보호자란에 적힌 명식의 이름이 조명 아래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홀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한숨소리와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강철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이어졌습니다. 제 동생 명식은 20년 전 제가 사고로 사망 처리되었을 때 나온 보험금 5억 원을 제 딸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고스란히 가로챘습니다. 그 돈으로 자기 도박 빚을 갚았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뒤 딸을 생각하며 사막에서 이를 악물고 벌어보낸 돈 한 푼도 제 딸에게 쓰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저에게는 딸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 박사 학위를 받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요. 실제로 제 딸은 고아원에 버려졌습니다. 홀로 세상에 나와 새벽마다 김밥을 말아 서울역에서 팔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강철의 목소리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목이 메어오르는 걸 억지로 삼키고 있었어요. 두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문 끝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동생은 저를 속이기 위해 가짜 딸까지 이 자리에 데려왔습니다.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명식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배우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에 끼어든 건지 그제야 깨달은 표정이었죠. 명식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풀려 테이블 모서리를 잡았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게 아니라 나는. 바로 그때 연회장 뒤쪽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연한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단정한 굽의 구두를 신고 긴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넘긴 채 화려하지 않았지만 어딘가 눈을 뗄 수 없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조명 아래 희미하게 비쳤어요. 진짜 지은이었습니다. 명식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귀신을 본 것처럼 비명을 질렀어요. 헉, 네가 어떻게...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겨울비 내리던 밤 고아원에 버리고 온 그 아이가 눈앞에 걸어 들어왔으니까요. 강철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고소장이었죠. 명식의 얼굴 앞으로 내던졌어요. 내 보험금 5억 꿀꺽하고 내 딸을 고아원에 버려? 내 놈이 사람이냐? 홀 곳곳에 앉아있던 경찰 간부들이 일어났습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명식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사기, 횡령 혐의였죠. 명식은 끌려가며 울부짖었습니다. 형님,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살려줘. 비참한 절규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강철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명식이 끌려나가는 문이 닫히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강철은 천천히 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상 자국이 남아있는 작고 거친 그 손을. 지은아. 강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주름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널 지키지 못하고 떠난 못난 애비다.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스크린에 비춰진 서류들, 강철의 말,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어요. 김밥을 전부 사주던 그 아저씨가, 쓰러진 자신을 병원에 데려간 그 회장님이, 돌아가셨다고 다시는 못 만난다고 들었던 아버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가 살아있었어? 지은의 목소리가 깨져나왔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우리 아빠. 강철은 딸을 두 팔로 끌어안았습니다. 가느다란 어깨를 감싸 안은 팔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지은도 아버지의 양복 가슴팍을 움켜쥐며 소리내어 오열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부르지 못했던 그 이름을 울음 사이로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아빠. 연회장의 수백 명 모두가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안경을 벗어 눈물을 닦았어요. 크리스탈 조명 아래 아버지와 딸은 오랫동안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지은은 강철이 세운 복지재단의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 새벽부터 김밥을 말아야 했던 자기 같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돕는 재단이었죠. 매일 아침 강철은 딸의 운전기사를 자처했습니다. 10조 원의 재산을 가진 회장님이 직접 핸들을 잡고 딸을 재단 사무실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퇴근길에는 꼭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강철이 직접 된장찌개를 끓이는 날도 있었죠. 솜씨가 서툴러서 된장을 너무 많이 넣기도 했지만 지은은 한 그릇도 남기지 않았어요. 주말이면 두 사람은 나란히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지은은 아이들에게 직접 김밥을 만들어 주었고 강철은 아이들을 무등 태워주며 환하게 웃었어요. 2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두 사람은 하루하루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벚꽃이 흩날리는 길 위에서 강철이 차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공주님 출근하시죠. 지은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빠, 또 그러시네. 강철의 주름 가득한 얼굴 위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미소였어요. 벚꽃잎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지은은 20년 동안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 버텼습니다. 새벽마다 김밥을 말고 갈라진 손으로 1,000원짜리를 세며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래도 지은은 단 한 번도 남을 원망하거나 나쁜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거라곤 김밥 한 줄뿐이었는데 그걸 어려운 사람에게 선뜻 내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반대로 명식은 형의 돈을 가로채고 어린 조카를 버리고 20년 동안 거짓말로 가족을 속였습니다. 그렇게 쌓아올린 것들이 단 하룻밤 만에 전부 무너졌어요. 세상은 가끔 불공평해 보이지만 결국 착하게 산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몫이 돌아오고 거짓으로 쌓은 것은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언젠가 무너집니다. 지은이가 그랬고 명식이가 그랬어요. 민낯사연 가족 여러분들 중에 서울에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번엔 서울의 풍경을 담아왔습니다. 해질 무렵의 한강대교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묵묵히 걸어오신 그 길도 한강처럼 조용하지만 분명히 어딘가를 향해 흐르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곁에도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올 거라고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낯사연이었습니다.